지금부터 지정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은 앉은 자리에서 토론자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토론자분들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토론자로 한국고용정보원의 박가열 박사님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가열 박사님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박사를 졸업하셨고요. 2000년도부터 한국고용정보원의 미래 직업 관련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자로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홍성민 박사님. 네, 홍성민 박사님은 서울대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한국노동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에서 노동경제와 노사관계 관련된 연구를 하셨고요. 2009년부터 스태프에서 과학기술 인력정책을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좌장으로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명진 박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승민 실장님, 기술의 미래와 또 일자리의 미래에 대해서 흥미진진하게 또 철학적인 질문까지 주셨습니다. 작업은 일부분 대체할 수 있지만 직업은 100% 대체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기술 문해력 문제, 이런 키워드가 기억에 남습니다. 박가열 박사님께는 고용의 차원에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홍성민 박사님께는 과학기술 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가열 박사님,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승민 박사님 발표 정말 감명 깊게 들었고요. 사실은 뭐 오기 전에도 그러니까 워낙에 이승민 박사님께서 이쪽 분야에서 업적이 많으셔서 관련된 문헌들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직접 뵙고 말씀드리니까 더 감회가 새롭고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런 느낌이 드셨을 것 같은데, 저도 이렇게 딱 이 미래의 일자리를 고민하면 갑자기 좀 암담해지고 우울해지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가 앞으로의 이 미래의 일자리를, 고용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술 변화들,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정말 그 의지를 가지고서 뭔가 목적을 가지고서 조절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떨까? 우리는 과연 이 자리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미래를 연구할 때마다, 일자리 연구할 때마다 그런 한편의 우울한 미래가 사실 그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의 우리의 이제 관점은 효율과 효과를 계속 이렇게 염두에 뒀었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초점을 많이 맞춰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앞으로의 저는 미래 일자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점에 이제 밑바탕에는 오늘 그러니까 발표해 주신 이승민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다움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결국 일도 사랑도 결국은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던지고 싶은 그런 화두 중에 하나는 과연 인간과 기계가 서로 경쟁하는 관계인가, 아니면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여야 하는가, 이런 점에서 좀 출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이제 기계나 여기서 기계라는 의미는 이제 자동화된 프로그램까지 포함하는 개념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단순 반복적인 루틴한 작업들을 대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그 일의 영역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가치로운 것은 인간이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인간과 기계와의 협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고 한다고 보면 실제로는
서로의 역할이 좀 더 이렇게 좀 나눠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인간이 충분하게 본인의 어떤 그런 인간다움, 창의성을 갖다가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기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 왔었던 그런 어떤 그런 효과성의 개념보다 그거를 좀 넘어서는 개념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만이 실제 이제 그런 단순 반복한 일들을 갖다가 수행했던 사람들이 잉여자로 남게 되는데 그분들의 가치를 다시 새롭게 찾아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고 하면 전제가 지금처럼 한 사람이 많은 시간의 일을 갖다가 단순한 일을 갖다 수행하는 그러한 그 패러다임에서는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대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인간이 생각하고 뭔가 창의적인 걸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갖다가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도 충분히 내가 일을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최근에 저희가 다 이렇게 과제를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서울에서 부산 내려오는 KTX에서 2시간 가진 게 사실은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경쟁력을 갖는 가치 있는 일들은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게 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 혁신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열매가 이렇게 맺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열매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저희 그 페이스북 우리 창립자가 사회에 환원한다는 99%의 재산을 환원한다는 걸 보면서 많은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 이게 사회의 문화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개인의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런 토양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조금 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과연 그런 기술 혁신이라는 것이 개인의 내지는 한 가문의 그게 지속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사회가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해봐야 될 것 같고, 특히나 그런 기술 혁신에 의해서 일자리가 대체되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심각한 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의 일을 찾을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그런 소중한 그런 열매들이 다시 좀 환원이 돼야지만이 사회 전체적으로 공정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열심히 그동안 많이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근로가 미덕이었던 것 같고, 우리의 개념 자체가 근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적정하게 일을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새로운 무언가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좀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의 미래 일자리와 관련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최근의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그런 미래 사회가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들이, 앞으로의 이제 사회들을 보면 특히 이제 이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면 인간하고 기계가 이제 융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발전이 이제는 기술하고 인간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기술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인간에게도 체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러한 사회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 그럼 과연 인간과 기술을, 인격성을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할 것인가,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보고 어디까지를 갖다 기술을 볼 것인가. 저도 운동을 하면 이제 좀 어깨가 아픈데, 이런 어깨를 갖다 대체하는 분명히 이제 뭔가 이 기계적인 장치가 필요로 할 거고, 또 장기가 이제 많이 손상이 되게 되면 장기도 이제 대체할 시점이 이제 도래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인간을 갖다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최근에 제가 2030 세대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도출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바이오 기술이 만약에 발전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인간 앞으로 있던 미래 일자리에 적용이 될까, 앞서 이렇게 말씀 주셨듯이 요리사가 과연 대체될 수 있는 일자리일까,
실제로는 이제 미래에는 닥터하고 요리사가 결합이 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필요로 한 요리가 단순히 영양가를 위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치료적 기능도 대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접근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닥터 셰프라는 직업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기존의 그런 직업들이 대체되는 방식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수술을 외과 의사가 전형적인 그런 어떤 의사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런 것들도 실제 이제 나노 로봇을 조종하는 그런 기술에 의해서 좀 대체되는 면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거기에 이제 왓슨과 같은 이런 슈퍼컴퓨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매우 많은 그런 그 진단 경험들을 가지고서 충분히 많이 이제 대체될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약사도 지능형 환자 맞춤약 프로그래머로 대체되는 건 아닌가, 이런 그런 예시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러한 그 기술과 인간이 서로 협업하는 단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앞으로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과 로봇이 담당하는 직무 역할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인간과 기계를 갖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그 인격성에 대해서도 이제 법제적인 준비를 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 여기서 얘기하는 기계나 프로그램이 대체할 앞으로의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또 이렇게 전직을 할 수 있을까, 대안의 일자리들을 갖다 찾아주는 연구를 수행을 해야 될 거고, 거기에 필요로 한 전직 서비스들도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그 제조 중심의 이 산업화 시대에 우리 법제가 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도 이제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일하는 공간이 어딘지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 있어도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제가 기차 타고 올라갈 때도 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제 공간은 사실은 이 사업장은,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사무실, 뭐 연구실의 의미는 이제 벗어난 때가 아닌가 싶은데, 여전히 여러 가지 법제들은 그 시대에 이제 묶여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 세대들이 이러한 그 미래 기술이나 일자리 적응력 향상을 위해서 앞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리터러시를 갖다 갖추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접근은 그냥 교육 과정에 그냥 적용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다 많이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여러 가지 제 단상들을 이렇게 좀 그동안의 고민들을 이렇게 이승민 박사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덧붙여 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가일 박사님 감사합니다. 잉여자의 가치 문제, 기술 혁신의 열매 문제, 이런 철학적인 문제도 제기해 주셨고, 이런 미래 일자리 관련해서 법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적응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준비하는 문제들, 이런 이슈들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홍성민 박사님은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기술 정책 차원에서, 예컨대 뭐 그동안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고용을 고려한 과학기술 정책도 할 수 있는 건지, 뭐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홍성민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홍성민입니다. 과제도 아주 어려운 걸 주시는데 예. 일단 말씀 진짜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제 토론 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적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서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특히 이승민 실장님의 얘기와 박가일 박사님의 얘기도 전부 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문제입니다. 일자리의 성격이라고 할까요?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할까? 즉 직업 자체가 사람이 담당하는 직업, 기계가 담당하는 직업이 어떻게 변할까가 근본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일자리의 수죠. 사실 일자리의 수보다는 질에서, 아니면 일자리의 그 특징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보통 직업, 일자리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얘기가 이제 수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양적인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질적인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막 일자리라는 것 자체가 그 혼재를 시키는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혼재돼서 얘기되다 보면 대단히 어려워지죠. 근데 박가일 박사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걸 대체할 거예요. 실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모든 걸 대체할 수 있는 시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개발될 수 있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회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문제다라는 것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긴 하지만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디지털 시대, 그러니까 이승민 시장님이 잘 말씀하시면 0과 1의 시대, 0과 1의 시대도 디지털 시대, 1로 다 환원될 수 있는, 제가 무섭다는 게, 그러니까 거의 사람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도 이승민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0과 1로 쫙 개고 나눠집니다. 그럼 0과 1의 시대는 다시 말하면 아날로그 시대가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all or nothing이죠, 완전히. 0 아니면 1입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세 시대로 계속 가다 보면 모든 게 다 0 아니면 1로 자꾸 환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좀 깨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리나라 일자리에 관련된, 일자리의 수와 관련된 얘기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술이 이렇게 새롭게 우리가 들어오고 그때 디지털 포디즘이 사실은 포디즘이든지 테일러 리즘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산업혁명을,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대를 이끈 그 모든 기술들이, 아니 기술은 아니죠, 경영혁신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의 핵심은 뭔가 하면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사람의 일을 갖다가 분해시키고 아주 0과 1에 가깝게 계속 디지털화 시키는 거하고 가깝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만약 그게 그대로 지금 현재의 기술 변화가 그대로 우리의 일자리로 들어와 가지고 마찬가지로 디지털 포디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이때까지 포디즘은 제조업에서만 머물렀다면 이게 서비스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금의 스마트 시대는, 스마트 기술의 시대는 서비스업까지 포디즘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이승민 시장님이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비스업이 아주 취약을 하죠. 생산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제조업은 이제 어느 정도 세계 경쟁력을 따라잡았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 문제도 일자리 수 문제도 별로 안 생길 수 있지만, 서비스업에 이 충격이 그대로 들어올 경우 이거 일자리 충격이 우리나라는 훨씬 더 엄청 커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되고요. 여기에 좀 더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수의 기술 혁신이, 이건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자리 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그동안 그러니까 진짜 기술 혁신이 뭔가 일자리를 줄이냐 느리냐 이거 가지고 엄청난 많은 얘기들 해왔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현재까지 사실 완전히 새로운 스마트 기술 이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그 논의가 일반적이었는가 하면, 좁은 범위, 아주 작은 일자리 하나를 보거나 기업 하나를 보거나 약간 단기적으로 보기만 하면 기술 혁신이라는 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다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생산성을 높이는 거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얘기는 사람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고용이 대체되고 없어진다라는 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좀 더 넓게 보고, 산업을 좀 더 크게 보고, 아니면 경제 전반을 보고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그 기술이 개발돼서 적용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파급 효과가 생겨서 전체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효과는 커진다. 즉 양의 고용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 이때까지 분석의 거의 정설입니다. 스마트 기술 시대는 사실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이게 새로운 문제를 가져올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논의는 여기 정도까지다. 그렇다면 이 정도에서 과학기술이 아니면 기술 혁신이라는 걸 이끄는 연구개발 투자가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볼 때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는 거죠. 사실은 일자리가 연결되는 그림을 갖다가 제가 56페이지에 살짝 저희 기존 연구에서 나온 걸 약간 개발을 해가지고 조금 더 바꿔가지고 아직 쓰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려봤습니다. 사실은 R&D 투자라는 것들이 들어갔을 때 일자리로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볼 수 있는 건데, 보면 주체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 달라지죠. 대학에 들어갔을 때와 출연연이 들어갔을 때, 기업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어디든지 R&D 인력을 창출을 하죠. 창출하는데 대학은 직접적으로 창출하는 건 적고 출연연이나 기업 같은 데서 더 창출을 할 겁니다. 대학은 오히려 석박사 인력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R&D 투자를 했다 혹은 기술 혁신을 시도를 했다라고 한 순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주체가 돼서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시작해야 할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 저희들도. 왜냐하면 사람과 일자리를 고민을 해야 된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대학이나 출연연은 사업화나 기술 이전을 통해서 공정혁신이나 제조혁신을 할 거고 공정혁신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생산성 제고 효과 혹은 인력 대체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단기 고용 감소로 간다는 거와 이게 신산업으로 연결되지 돼야 그리고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고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으로 뭔가 새로운 걸 막 만들어져야 고용 창출이란 큰 목표로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 너무 이 대학에 계신 분들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대학에 너무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질 건 오히려 석박사 배출, 즉 공급 쪽에서의 배출 증대만 계속 나타나게 되고 이 사람들은 보시는 것 같이 중소기업은 잘 안 가고 대기업이나 더 좋은 일자리만 찾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양적 질적 미스매치 문제나 청년 실업 문제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는 부작용까지 다 고려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이때까지는 보면은 그럴 필요가 없었죠.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기술 혁신을 이끌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든지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 기술 개발을 위해 가지고 양성된 인력들도 어디선가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에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성장 시대로 들어섰고 일자리 늘어나는 건 한계가 있는데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한 사람만 계속 만들어내는 시대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경력 개발을 해가야 될까까지 고민하는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기술 정책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스마트 기술, 뭐 이런 것들 대표는 ICT 분야의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은 진짜 이때까지의 논의를 다 뒤집을 수 있는 하여튼 큰 파급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아까 두 분 또 계속 얘기를 하신 거지만 사실은 직무의 변화라는 측면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져야 된다.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즉, 그 다음에 인간이 담당할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고 인간이 담당하는 거는 사실은 부가가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돈을 버는 일은 전부 다 기계가 해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죠. 쉽게 말해서 저희가 연구할 때도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죠. 사실 컴퓨터가 없으면 연구를 못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지식만 채워가지고 연구하던 옛날에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연구직을 시작할 때 연구직을 시작한 지도 벌써 한 20년이 더 넘어서 하다 보면 초기에 시작할 때만 해도 작은 지식 하나를 제가 더 알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로서 대우받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게 뭐 선진국에서 나온 것이든 어디서 나온 것이든 지식 하나를 더 알면 진짜 도움이 됐고 그걸로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지식은 어디서든지 널려 있고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거죠, 사실. 대학 교수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듯이 요즘은 뭔가 자기가 자신 없는 거는 강의 시간에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죠. 얘기하는 순간 애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두드린다고 합니다. 스마트에서 찾아, 이거 맞는 얘기야? 그리고 아니, 틀렸다 하면 바로 이의 제기가 들어오고 막 이런 시대라고 하죠. 그만큼 이제 지식으로서 상대할 수 있는 시대는 벌써 지냈습니다.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가가치를 더 창출해낼 것이냐. 그리고 그 부가가치 창출이라는 것들이 돈과 관계 없는 것들을 인간이 더 담당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 하면 마지막 이번에 쓴 것처럼 일자리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 사람이 개인이 담당해야 될 직무의 변화, 그 사람의 성공 뭐 이런 거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부나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사람들끼리 더 잘 살게 만들까라는 관점으로 보여야 될 시대가 벌써 왔고 그거에 기여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책이 저는 이걸 아주 과감하게 표현을 해서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 그 인간은 과학기술을 만드는, 이때까지는 과학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 과학기술을 만드는 사람을 양성하자. 이 얘기가 막 핵심이었는데 이게 그게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그 속에서 일하는 인간까지도 생각하고 그 혜택을 누릴 인간까지도 생각하는 정책으로 과학기술 정책의 인간화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을 위한 과학기술 정책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쪽으로 대전환을 생각해야 될 시대가 온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철학적인 과학기술의 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의 인간화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플로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질문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특히 부산에서 시 차원에서의 과학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또 실행하는 과정에서 고용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가 사실 어르시나 다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질문이나 코멘트 몇 개 받고 또 우리 패널에서 또 응답하시는 이런 순서로 잠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죠. 아마도 지금 그러니까 과학기술 정책의 역할이 성장을 지원하는 과학기술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효과도 뭐 물론 장기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직무 변화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과학기술 정책이 그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뭐 이런 쪽으로도 아마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 부산대학교 송성수입니다. 이명진 박사께서 자꾸 저를 바라보셔가지고 할 수 없이 다른 분들 생각할 시간 사이에 조금 농담으로 이제 인력 정책을 하다 보면은 그런 느낌 많이 들거든요. 이제 인력 정책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참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정책 수단을 찾다 보면은 공급 사이드에서 또 찾을 수밖에 없고 교육의 문제로 연결되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 결론은 또 교육의 문제로 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발표 제목이 과학기술과 일자리 되는데 실제로는 의 미래네요, 그죠? 의 미래. 과학기술의 미래와 일자리의 미래인 것 같은데 발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 그 중간에 보면 뭐 기계를 활용하는 능력, 활용 능력,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 공감 능력, 그다음에 이제 창의 능력, 이렇게 활용, 공감, 창의, 이것이 조금 이제 그 팔리시 임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임플리케이션 같은데, 흥미로운 거는 창의성이 언제 발휘되느냐. 뭐 가만히 논다고 또 발휘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어디에 몰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는 것처럼 99%를 엄청 노력하고 있는 순간에 주어지는 선물이 또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역설이 가능한 게, 창의 능력을 배양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걸 알아야 된다. 이게 역설인데, 많은 걸 알아야 되는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또 과학기술이다. 아까 전에 그 테크놀로지컬 리트러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인문사회 학생들도 과학기술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은 또 이제 뭐 취업 문제 때문에 뭐 인문계 학생들이 공대 뭐 복수 전공하고 있는 게 요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이제 좀 미래 트렌드가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 과학기술계 이공계뿐만이 아니고 인문사회계도 과학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제도, 입시제도.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간혹 농담으로 그 이야기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대학 갈 때는 그 학력고사에 과목수가 제일 많았습니다. 저는 그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고3은 시험 과목이 5개든 10개든 하루 종일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는데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창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방안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뭐 다른 질문? 네, 예, 부산시청 연구개발과 허표입니다.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56페이지 있는 이 토표를 보니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들을 잘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 홍 박사님한테 하나 여쭤볼 거는, 이게 혹시 여기에 대한 개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1,000억을 투자하면 쭉쭉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것도 있는지 그거 하나 하고, 그러면 이거 결론을 통해서 이 결론을 그러면 어디에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결론이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고, 죄송하지만 우리 발표자님인데 딱 하나 제가 평소에 궁금한 게, 과학기술이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혹시 그런 걸 혹시 코멘트 할 수 있으면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혹시 네, 질문이나 코멘트. 네, 그럼 우선 홍성님, 네, 우리 응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수가 있다면 제가 적어 넣었겠죠. 딱 근데 정답이 그겁니다. 개수가 아직 없습니다. 이거 좀 추정을 해보고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R&D 투자라는 게 이렇게 크게 개념적으로는 그릴 수 있는데 이게 통계가 받쳐야 될 통계가 대부분 추적해서 만들어내야 될 통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개수 자체는 사실은 아직까지 없고, 그러니까 결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지금 크게 주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고용 창출을 더 하려면 그러면 어떤 걸 더 해야 될까? 우리가 막혀 있는 걸 좀 찾아내고 싶긴 합니다. 지금 사업화나 기술 이전이 많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고용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인지 그 자체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분석은 해볼 생각은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아직까지 그게 분석이 아주 치밀하게 돼 있지는 못합니다. 예. 네, 박사님 부탁드릴까요? 네. 예, 제가 갑자기 뭘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일단 제가 뭐 저도 지금 최근에 우리 홍 박사님과 같이 이 R&D 투자와 관련된 걸 좀 같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과거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만 투자를 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또 이제 이 발전되는 단계에선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양성보다는 조금 더 좀 정교한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목적에 맞게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지금의 이제 그 투자 방식은 너무 이제 근시안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미래의 이런 환경, 산업적인 환경이라든지 기술적인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투자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 특히나 이제 앞으로 이 기술 변화들에 대해서도 많이 논의가 되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 투자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게 답이다라는 건 없는데요.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아까 인력은 인력으로 안 된다는 송 교수님의 얘기가 있으셨지, 이게 한 분야만 봐선 인력 문제는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적으로, 아까 요 마지막에 쓴 걸 제가 참 말씀 못 드렸는데, 사회 인식부터 사회 문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니, 사람을 활용하는 문제는 활용되는 사람도 의사가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생각해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식을 어떻게 바꿀 거냐, 이런 훨씬 더 어려운 사회 문화 전반을 한꺼번에, 교육이라고 해서 대학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학부모의 인식부터,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십니다. 학부모, 너 좀 일 좀 열심히 우리가 하고 같이 잘해보자 하면 어머니가 반대하셔서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게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진짜 사회 전체 인식과 그걸 어떻게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 자체를 바꿔갈 거냐,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돼서 저희처럼 정책 만드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고 있고, 그만큼 숙제가 많은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과학기술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될 거라고 그렇게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묻는 것이죠. 이미 예, 그 사실은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저희 서적도 보시면 과학기술 때문에 부의 불평등이 더 심화된다. 그러나 또 반론의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온디맨드 경제라든가 아니면 기업 경제라든가 공유 경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 기존의 그 서민층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의 또 분배 쪽에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걸 딱히 더 심화할 수 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분명하게 기존에 그 연구 개발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는 전혀 이런 걸 고민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기술 문해력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게 학계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 안 바뀌고 싶어 하니까. 근데 이제 다른 선진국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 대통령이 앞에 앉아가지고 코딩하는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쪽에서는 빨리 바뀌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만드는 미래가 바람직스러운가 아닌가를 떠나서 이렇게 가고 있다면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상당히 지금까지도 보게 되면 많이 늦어요. 우리나라가 2023년도까지 예상치를 보게 되면 사실 과학기술 쪽에 부족한 일자리가요, 한 26만 명, 7만 명 된답니다. 그 IT 쪽에서. 근데 실제로 이게 그 기존에 있는 이 인문계 쪽만, 그것만 하신 분들은 오히려 6만 명이 넘친다는 거예요. 계속 미스매치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 성격도 중요하지만 양적인 면에서도 저희가 어떤 균형을 이루려면은 그런 쪽으로 변화가 빨리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코멘트 질문 하나 더 받고. 예, 말씀 잘 듣습니다. 비스텝의 이종률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생뚱맞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어차피 일자리의 5% 정도, 물론 육체 노동에 관련된 거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로 완전히 대체가 되고, 하는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던져지는 질문이, 일자리가 왜 필요한가 과연 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전국적으로 고용을 자꾸 창출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화두를 자꾸 던지고 있는데,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어차피 기계가 대체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잉여 인력에 대해서 또 다른 방식을 고민하는 게 차라리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근로라는 개념이라든가 근로를 통한 인간의 어떤 성취감, 그리고 돈의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초월한 또 다른 가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인간의 노동력 같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탈고용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 그걸 이제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물론 과학기술만으로 이런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는 않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제사회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나 문화, 그런 측면을 같이 함께 고려를 해서 이 기계가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그게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들께 좀 코멘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질문 겸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 부분이 있네요. 지난 한 20여 년간 큰 기상도가 좀 바뀐 게 있습니다. 부산에 와서 제가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했고, 과학기술 하면은 통상 이제 제조업을 많이 생각을 했죠. 그리고 과학기술 활동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니 해도 R&D 액티비티죠. 근데 이제는 이 R&D 액티비티가 보다는 아마도 혁신 활동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발전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R&D 투자 혹은 혁신 활동 혹은 미래의 발전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과학기술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농업 R&D 만만치 않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농업 하면 1차 산업인데 무슨 R&D 생각했나요? 이제 농업 R&D, 서비스 R&D 있죠. 요즘 얘기하는 창조 산업, 또 이 바이오 헬스 영역, 그 부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과학기술 혹은 R&D 액티비티가 단순히 이 ICT라든지 로봇, 자동화 혹은 인간 대체 이 영역 이외에 전방위로 퍼져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신입 직원의 제가 받은 통계는 52% 정도가 연구자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한다는 R&D 액티비티 개념이 또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좋은 발표, 저도 참 경청해서 오늘 상식이 제가 한 1%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발표였고요. 다만 이 과학기술이 단순한 로봇이나 대체행위나 이런 거 이상으로 어떤 혁신 활동 영역이 또 있다라는 부분도 요 다음 좋은 기회가 되면 또 한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네, 송 원장님. 네, 우리 민 원장님이 스텝에 계실 때 이 인력적으로 특히 이제 대학교 학교의 이 문제와 이슈에 대해서 많이 다루셨고요. 제가 오늘 아까 부산시에서 시인가 비스텝인가 질문하신 과학기술이 과연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최근에 그 국제통화기금 IMF라 그러죠. IMF의 그 이카노미스트가 그 경제학적인 실증 분석을 통해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은 지금 소득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그 요소로서 굉장히 심플하게 그분은 봤어요.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죠.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의 진보입니다. 기술의 발전. 두 가지 요소가 거의 이 소득의 불균형을 거의 다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물론 나라마다 그 제도적인 그 차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그런 거를 모두 다 같다고 전제를 한다 그러면 그 두 가지 요소인데 그 중에서 거의 한 4분의 3 정도는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가 부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가 과학 기술의 진보에 의해서 부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라는 이제 그 분석 결과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뭐 굉장히 맞다고 봅니다. 옛날에 보시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아까 그 이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직종이나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많은 소득을 가져가는 현상이 있다라는 것은 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뭐 우선 체육과 관련된 부분, 운동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은 우리나라 뭐 골프 선수나 아니면은 피겨 뭐 하여간 운동선, 축구 선수 세계에서 제일 잘해야만이 대우를 받고 또 그에 걸맞는 소득을 가져갑니다. 옛날에는 우리 그냥 동네에서 잘하면은 고만고만하게 나름대로 그 자기 몫을 해서 자기가 기여하는 가치만큼 소득을 챙겨가고 산업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옛날에 부산에 유명한 그 제가 하드 서빙고인가? 네, 석빙고. 그 제가 이제 한 30년 전에 부산 이제 그 우리 집사람 만나러 내려올 때 아주 잘 먹었던 저 아이스크림인데 일종의 이제는 보세요. 글로벌 기업에서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뭐 H 이런 그 아이스크림이 지배를 하고 있죠.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기업도. 그래서 어쩌면 그 세계화라는 부분이 가지는 저는 뭐 과도기적인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세계화와는 달리 과학기술이 기여한 부분은 절대적인 빈곤을 없앴다는 겁니다. 그 OECD 통계에도 나오는데 옛날에 절대적으로 굶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인구의 한 25% 정도가 절대적인 빈곤에서 벗어났다. 한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미치는 명과 암이라는 건 분명히 있고 제가 볼 때는 소득의 불균형에 끼친 영향보다는 오히려 인류 사회를 풍요롭고 풍족하게 만드는 데 기여한 게 더 많다. 단지 이 아까 발제자도 설명하셨지만 이 과도기적인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이걸 벗어날 수 있게끔 만드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발제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과학기술 정책 포럼에서 다루는 이슈들은 상당히 객관적이고 비상적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이슈지만 오늘 일자리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우리 가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절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기술의 미래, 일자리의 미래가 지금까지와는 굉장히 다르게 아주 다양하게 또 상상하기 어려운 쪽으로 변화될 이럴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일자리 정책, 과학기술 정책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저희가 접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오늘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그런
정책 연구와 정책 실행과 계획이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오늘의 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